버려진 어머니의 마지막 길. 1987년 가을, 42살의 김정자는 남편의 손을 놓아야 했다. 폐암이 그를 데려간 지 사흘째,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12살, 9살, 6살 새 아이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정자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되어야 한다. 장례를 마친 후 현실은 가혹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병원비 빚과 전세금이 채 남지 않은 작은 집뿐이었다. 친척들은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라고 조언했지만 정자는 단호했다. 안 돼요. 제가 키울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정자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일터는 식당 주방이었다. 설거지와 청소로 하루를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일한 후 두 번째 일터인 공장으로 향했다. 오후 6시까지 부품 조립 일을 마치면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로 전단지를 돌렸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0시.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거나 텔레비전 앞에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정자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함을 삼켰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내일은 일찍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내일도 또 다른 내일도 마찬가지였다. 5년이 지나자 정자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손목과 어깨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허리는 조금만 구부려도 찌릿한 아픔이 올라왔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정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40대 후반이 된 얼굴은 이미 60대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다. 그래도 아이들만 잘 자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첫째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적이 우수했다. 둘째 영희도 중학교에서 반장을 맡을 정도로 똑똑했다. 막내 성호는 여전히 개구쟁이였지만 엄마를 도우려는 마음이 예뻤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하나둘 성장하자 정자는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식비를 아끼고 옷은 몇 년씩 입고 난방비를 절약하며 모은 돈을 은행에 넣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살 거야. 그때까지만 버티자.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자는 기뻐 눈물을 흘렸다. 등록금은 대출을 받았지만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군대를 다녀온 민수는 취업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영희도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막내 성호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다. 정자는 만족했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했어. 아이들이 모두 제 발로 설 수 있게 됐으니까. 2010년 봄 민수가 결혼 발표를 했다. 상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대학 졸업생으로 정자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다. 어머니, 민수 오빠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정자는 며느리 수진이 마음에 들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예의도 바랐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정자는 그동안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예단과 예물 그리고 신혼집 마련에 보탰다. 엄마,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미안해했지만 정자는 흔쾌했다. 아들아, 엄마가 언제 이런 일 하겠니? 평생 한 번뿐인 일인데.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민수 부부가 정자를 찾아왔다. 엄마, 저희가 아파트를 좀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엄마도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정자의 가슴이 뛰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제안은 꿈 같은 말이었다. 정말 괜찮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수진도 웃으며 말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 그런데 전세금이 좀 부족해서. 엄마께서 가지고 계신 돈으로 함께 집을 구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저희가 모실 건데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니까요. 정자는 고민할 것도 없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살던 집을 정리해서 5천만 원을 마련했다. 민수 부부의 돈과 합쳐 9천만 원으로 구한 아파트는 방 3개에 거실도 넓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정자는 손자 준이가 태어나자 더욱 기뻤다. 아침마다 손자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상이 천국 같았다. 어머니께서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의 말에 정자는 뿌듯했다. 민수도 다정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으니까요. 정자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수진이 정자가 하는 육아 방식에 대해 작은 불만을 표시했다. 어머니, 준이에게 과자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아이들 당분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미안해. 몰랐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
청소하는 방식, 요리하는 방법, 심지어 텔레비전 시청 습관까지 수지는 하나하나 지적했다. 어느 날 저녁 정자가 먼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민수 부부의 대화가 들렸다. 여보, 엄마가 계시니까 우리가 너무 불편한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나도 처음에는 좋았어. 하지만 이제 준이도 컸고 내 방식으로 육아하고 싶어.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시잖아.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을 감싸주리라 믿었다. 그 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수지는 정자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민수도 어머니보다는 아내의 편에 서는 일이 많아졌다. 정자는 자신의 존재가 부담스러울까봐 가능한 한 조용히 지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낮에는 주로 자신의 방에 있었다. 저녁 식사도 배가 안 고프다며 자주 거르게 되었다. 어느 날 정자는 우연히 민수와 수진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계시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 아이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래도 엄마가 돈도 많이 보태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 우리도 이제 독립해야 할 때가 됐어. 2012년 겨울 정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엄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정자는 불안한 예감에 숨이 막혔다. 엄마, 죄송하지만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정자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신혼부부잖아요. 그리고 준이 교육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계시면 아이가 버릇없이 자랄까봐 걱정돼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처에 원룸이나 작은 집을 구해드릴게요. 물론 비용은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정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해봐. 고칠게. 엄마, 잘못하신 건 없어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독립해야 할 때예요. 이해해주세요. 그날 밤 정자는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민수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는데 적어도 그 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민수는 당황했다. 엄마, 그게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나중에 집을 팔면 그때 정산하기로 해요. 나중이 언제니? 몇 년 후에요. 지금은 집값이 안 좋아서. 정자는 절망했다. 자신이 낸 돈으로 산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그 돈조차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후 정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민수가 구해준 원룸은 지하에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다. 월세는 40만 원,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다. 민수가 보증금을 내주었지만 월세는 정자가 감당해야 했다. 엄마, 당분간은 제가 월세 드릴게요. 민수의 약속이었지만 2달 후부터는 연락이 뜸했다. 정자는 다시 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결국 아파트 청소 일을 구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하루에 3만 원을 받았다. 둘째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언니, 엄마 지금 어디 사세요? 응, 민순에서 나와서 원룸에서 살고 있어. 아, 그러시구나. 엄마, 저도 요즘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많이 힘들어서요. 셋째 성호는 더 직설적이었다. 엄마, 형네가 모시기로 했는데 왜 나오셨어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월세 내기도 빠듯해서.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남편의 형수는 대놓고 말했다. 정자야, 너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때 아니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봐. 복지관 앞까지 갔지만 정자는 발걸음을 돌렸다. 평생을 스스로 힘으로 살아온 자신이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아직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가혹해졌다. 청소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정자는 저녁에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다. 겨울이 되자 난방비 때문에 고민이 커졌다.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려 했지만 습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관절 통증도 심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정자는 놀랐다. 몇 달 만에 체중이 10kg 이상 빠졌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결과였다. 어느 날 청소 일을 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잠시 쉬려고 벤치에 앉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2013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정자의 원룸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춥고 습했다. 그녀는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잠을 청했지만 추위와 외로움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정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아, 엄마. 뭐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손자 준이의 안부도 묻지 못했다. 2014년 1월 1일 새해 첫날 정자는 홀로 떡국을 끓였다. 작은 전기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떡국을 보며 그녀는 과거를 회상했다. 작년 이맘때는 민수네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떡국을 먹었는데 핸드폰에 새해 인사 문자가 몇 통 왔다. 대부분 업체에서 보낸 광고 문자였고 아이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자는 떡국 한 숟가락을 뜬 후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2월 어느 날 정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수야, 영희야, 성호야. 엄마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너희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아빠 없이 혼자 키우는 게 힘들었지만 너희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 민수야,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해서. 네가 결혼할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구나. 사랑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고 희생한다고 해서 다 보답받는 것도 아니더라. 너희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좀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 엄마도 사람이니까. 이제 정말 지쳤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사랑한다, 내 새끼들아. 마이너스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자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며칠째 원룸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신고였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자는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다. 전기장판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아이들 사진이 들려 있었다.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신부전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건강 악화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정자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민수가 장례를 주관했지만 조화도 몇 개 없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영희와 성호는 뒤늦게 달려와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관 속의 정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수는 장례식장에서 허탈하게 앉아 있었다.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다. 여보, 우리가 너무했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한편에서 올라오는 후회와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정자가 떠난 후 원룸을 정리하면서 민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2014년 1월 30일. 오늘도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하지만 정말 외롭다.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그래도 아이들이 행복하면 됐다. 나는 그걸로 충분해.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마지막에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고맙다, 내 새끼들아. 너희들 덕분에 엄마는 행복했어. 민수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다. 3년 후 민수 부부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집값 하락과 대출 문제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서야 민수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절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집을 팔면서 어머니 몫의 돈을 계산해보니 2천만 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어머니의 묘지를 더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다. 사랑하는 어머니 김정자. 1945-2014.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다 간 분. 이제는 편히 쉬세요. 매년 기일마다 민수 남매는 어머니 묘를 찾는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많은 후회를 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원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원한다. 그러나 욕심은 결국 사랑마저 삼켜버린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십니까?